지금 재산이 21조 원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 명단을 봤더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낸 돈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였어요. 아니 2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판에 굳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따라가 볼 예정이고, 이 질문의 끝에서 지금 워싱턴에서 XRP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번에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면은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측에서 미국 상원의원 아들이 세운 파생상품 거래소에다가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마음이 편한 뉴스는 아니죠. 지금 XRP한테 가장 중요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리플 쪽 인물과 의원 가족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 이러면 유착 논란으로 번져가지고 법안이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게 당연합니다. 가뜩이나 가격이 눌려있는 시기니까요. 근데 그 기사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번 이야기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소식을 처음에 보도한 곳은 코인 매체가 아니라 폴리티코인데요. 워싱턴 정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고, 이 폴리티코가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 라센은 이 회사에 돈을 넣은 몇 안 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센 본인이 얼마를 넣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명단에 있는 투자자 대다수가 낸 돈은 각각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여기까지가 보도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의 지갑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리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지금도 그 회사 지분을 18%나 되고 있는데요. XRP도 개인적으로 27억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21조 원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1천만 원 안팎의 수표는 우리로 치면은 그냥 커피값 정도입니다. 돈을 벌려고 한 투자라고 보기에는 그 단위가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그 정답을 찾으려면 일단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회사 이름은 아메리칸 페페추얼스 익스체인지, 줄여서 APE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은 시어도 질리브랜드라는 22살 청년이에요. 올해 6월달에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근데 졸업하던 그 무렵에 이 청년의 회사가 벤처 투자사들로부터 420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는 4,200억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졸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4천억 원대 회사의 대표가 됐다는 건데, 참고로 이 청년이 학생 때 이미 코인 전문 투자사 패러다임에서 일을 했고 실리콘밸리의 큰손 A16Z에서도 인턴도 했습니다. 이 바닥 인맥이 보통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회사가 팔려는 상품은 퍼프, 우리말로 무기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그 뜻은 간단해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계약인데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이에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가격 내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거래소가 코인을 잘 안 다룹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은요, 암호화폐 계약은 상장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도 안 쓴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미국 주식과 주가 지수의 퍼프뿐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질문이 더 커지죠. 코인으로 21조 원을 만든 사람이 왜 코인이 한 개도 없는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회사가 아니라 이 청년의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있습니다. 시어더의 어머니는요, 커스틴 질리블랜드, 뉴욕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이 미국 민주당 안에서 코인의 가장 우호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작년에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법을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아들 회사의 업종이 파생상품이라는 점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묘한 겹침이죠. 근데 이 의원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무엇이냐? 미국에서 코인마다 담당 감독기관을 정해주는 법이고, 어떤 특정 코인은 증권을 감독하는 SEC가 맡고요, 어떤 코인은 원자재랑 선물을 감독하는 CFTC가 맡는다. 이 경계선을 처음으로 법에 못을 박은 거예요. XRP 입장에서 어떨까요? 몇 년 동안 시달려왔던 신분 논란을 법으로 끝내주는, 사실상 졸업장과도 같은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까지 어디로 왔는지 숫자로 살펴보면요, 미국 하원 측에서 작년 7월 이미 294대 134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도 올해 5월달 15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상원 본회의 표결 하나 남았고, 근데 여기서 필요한 표가 60표입니다. 지금 공화당 의석은 53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7표 정도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여기서 7표 후보 명단의 맨 앞에 있는 이름이 질리블랜드입니다. 그래서 질리블랜드 의원은 표를 주는 조건을 하나 걸어놨어요. 바로 윤리조항이라는 건데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코인 사업으로 돈 버는 걸 막자는 규칙이고, 지난 5월달 공개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윤리조항이 없으면 이 법안에 표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요. 공직자가 내부자 지위로 돈을 버는 건 최악의 형태의 거래다.
이 조항이 지금 법안 통과를 받고 있는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그럼 이제서야 그림이 맞춰지죠. 공직자랑 코인업계 사이에서 선을 긋자고 가장 크게 외치던 의원, 그 의원의 아들 회사의 코인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억만장자의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법안 협상이 한창인 바로 이 시점에서 들어갔다는 거고, 다시 아까 그 700만 원짜리 수표로 돌아가 보자면요. 21조 원 자산가에게 이 수표는 투자금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식 방명록 서명 정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축의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런 기록 자체가 남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투자자 명단은 돈을 모으는 장부라기보다는 누가 이 가족 곁에 서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특정으로 캐낸 곳이 바로 코인 매체가 아니라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는 것 자체가 힌트예요. 워싱턴은 이걸 돈 얘기가 아니라 권력 지도 이야기로 읽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크리스 라센은 진짜로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의 과거 영수증을 꺼내보면 그 성향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때 코인업계 큰손들 대부분 트럼프 쪽에 줄을 섰죠. 근데 크리스 라센은 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해리스 후보를 지원하는 단체에 165억 정도 넘게 냈습니다. 그 당시 코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같은 시점 이 사람은 코인을 제일 싫어하는 워런 의원의 상대편,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한테도 1,000만 원쯤 내는 돈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민주당 주지사랑 하원 의장 쪽 기금에도 돈을 냈고요. 결국에 이거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당에다가 베팅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쓰는 사람에게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XRP의 규칙이 적힐 법안의 마지막 펜을 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진리 브랜드 의원입니다. 그 의원 가족의 명단에다가 크리스 라센이 이름이 방금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 보면요. 이 거래소에 코인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퍼프라는 시장 자체가 국경을 넘어오는 중이죠. 지난 5월달 CFTC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퍼프 상장을 승인했어요. 코인베이스도 비슷한 상품을 허가받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국에서 가장 큰 선물 거래소인 CME가 감독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스왑이라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니까 더 깐깐한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기존 챔피언이 소송까지도 불사할 만큼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동안 해외 거래소들이 독차지하던 이 거대한 판 자체가 미국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APEC가 노리는 자리가 정확히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 판의 경계선이 그어줄 법이 클래리티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XRP의 이 지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자리가 찍혀 있습니다. 올해 3월 SEC랑 CFTC가 공동 해석서를 냈었죠. 거기서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한 18개 명단에 XRP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까지도 통과된다. 연필로 쓴 그 이름이 볼펜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된 미국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커다란 유동성의 문이 상품 칸에 있는 자산들 쪽으로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겠고, ETF로든 현물 쪽 문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남은 건 파생 쪽의 기피입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재작년 1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 기관 전용 중개회사 히든로드를 매수한 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판을 내다본 움직임이고요. 그러니까 크리스 라센의 이번 수표는 자기가 이미 수십조 원을 걸어둔 지도 위에 작은 핀을 하나 더 꽂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먼저 달력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미국의 상원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7월 13일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한 달 내내 지역구로 흩어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죠. 이번 여름을 넘기면은 이번 법안은 몇 년을 표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 의회 안에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양쪽 모두를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명분이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강경한 윤리 조항을 요구하던 쪽의 도덕적인 발판이 이번 일로 흔들려 버렸고요. 그러면 특정 인물들을 겨냥한 이렇게 강력하고 좁은 조항 대신에 모두에게 넓고 무난하게 적용되는 절충 무난으로 수렴할 압력이 커질 겁니다. 이 백악관이 원래부터 원하던 방식이 바로 그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성입니다. 공화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7월 통과를 공언을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논란들이 길어질수록 부담감만 커지겠죠. 빨리 합의하고 덮는 게 서로에게 이득인 구도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협상이 늘어지는 경로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7월 13일 이후에 윤리조항 문안이 실제로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는지, 이 2가지 시나리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클래리티법의 열쇠를 쥔 상원의원 아들의 거래소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명단의 수표 대부분은 700에서 1,4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에는 코인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번 일은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새로운 판, 그리고 그 판의 규칙을 정할 사람과의 연결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7월달 정말로 이 클래리티법과 관련된 여름 표결문이 열리게 된다면 지금 시장은 이거를 제로 소멸로 읽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판의 시작으로 읽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영상에서 숫자랑 데이터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 보여도 결국에 내가 잘 모르는 방식으로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면은 한 번쯤은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익숙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무리하게 시작을 했다가 한 번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청산당하고 손실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절대 적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억지로 따라가기보다는요, 잘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건강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오랜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국에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지금처럼 알트코인 순환이 이어지는 시장에서도 무리하게 위험을 키우기보다는요,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선물 거래,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려운 방법보다는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결국에 수익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길이라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